안방 1열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봄. 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식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막 주스를 막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 27입니다. 아니, 27님이 그렇게 주스를 이 밤늦게 마시면 너무 네. 당이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 하셨어요? 아니, 회사에서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라 그래서,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얼른 가서 했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는데, 무슨 콜레스테롤이 막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좀 높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음. 간에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재검을 해라. 이런 그 멘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미루다가, 얼마 전에 이제 가서 간 검사를 한 거예요. 음. 그래서 피 검사를 하고, 이제 몇 개 또 병원이라는 게 한 번 가면, 검사를 하면 또 계속 가야 2주 돼, 뒤에 와라, 계속. 또 언제, 이러고서, 그래서 이제 몇 달이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가서 검사를 하러 갔더니 그 수치가 내려갔대요, 도로. 오, 그래서, 어머, 너무 다행이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약간 다른 수치가 올라간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지방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간 증상은 또 없대요. 음.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듣다가 이분이 돌팔이 의사는 아닐 텐데 왜 증상을 제대로 못 잡아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원인도 정확히 얘기를 안 해주고 그 첫 번째 검사랑 나중에 한 검사랑 이게 뭐 맞질 않나 봐요. 근데 이제 그분의 음. 결론은 지방간이 원래 있었다가도 지금 뭔가 관리를 잘해서 거의 없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오. 끝물에 이제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러는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곤하면 이제 그게 이제 수치가 좀 올라갔다가 다시 정상으로 내려간 수도 있대요. 그러면서 음. 나보고 2주 뒤에 또 와서 검사를. 아니, 뭐, 지금 이혼해요? 4주가 아니고 그래서 2주예요? 제가 그 얘기를 또 듣고, 무슨 또 무슨 또 검사를 또 하나 안 갈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막, 그래서 그냥 시간이 되면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무슨 영양제 같은 거를 좀 그래도 좀 뭐 처방을 해주던가, 뭐 이게 뭘 제가 영양제 뭐 먹냐, 그래서 뭐 센츄륨 먹고 뭐 오메가3 먹고 뭐 이러게 했더니 우루사를 먹어보라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그 처방을 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 우루사가 그냥 네, 일반 약국에서 파는 우루사 말고 네, 처방받는 우루사 아세요? 네네네네네. 그 처방받는 거는 그 함량이 되게 높대요.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곰한테 나오는 거. 쓸게. 쓰게 그게 얼마나 함량이 높으냐에 따라서 프리미엄급이 있는데 음, 그거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래요. 네네네. 음. 근데 저랑 같이 이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약사 친구가 있는 거야. 음. 음, 저랑 같이 지내는 분이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가끔 이제 처방전으로만 살 수 있는 고함량의 웅담에 있는 우루사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한번 음, 먹잖아요? 눈이 정말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이렇게 막. 정말? 눈이 반짝 뜨여요, 막. 그러니까 음, 그 술 먹고 막 이렇게 비리비리 하다가 그 다음날 그걸 네. 먹잖아요? 그럼 진짜 갑자기 막, 이 뭐지? 이렇게, 이렇게 돼요. 효과가 효과가 있구나.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어. 이제 그냥 우루사를 먹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음. 그래서 제가 우루사를 그렇지 않아도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그 처방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반 우루사를 사서 2개씩 먹는데요. 아, 함량은 고함량으로. 어, 그러니까 그 음,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음. 하나씩 먹으라고 나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2배를 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먹어도, 얘기할 거 우루사 얘기는 아닌 거죠? 우루사가 공연을 만들어낸 건 아닌 거죠? 아니, 우리가 이거 사람 사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우루사를 먹었는데 저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함량이 아니었는지. 오늘 또 27님이 옛날에 제가 네, 엔티라이브 극성 팬이잖아요. 엔티라이브 극성 팬.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는 27님이 보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또 짜르륵 3개를 예매를 했다가 네. 2개를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 타르티프가 원래 가운데 날짜에 있었는데 3일 동안 연속이었는데, 그 타르티프 보는 날에 영웅을 보러 가야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때 공연이 영웅이 음. 끝날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가서 봐야겠다 싶어서 취소를 하고, 제가
시련과 더 닥터라는 두 작품을 엔틀라이브에서 공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잘 아시겠지만 LG 아트 센터에서 일하셨던 그 우리 이선옥 매니저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또 네. 서가지고 또 한참 또 사는 아, 얘기하고 이러면서 반갑게 공연을 보고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본 작품은 크루서블이에요. 시련. 여러분들 혹시 시련을 한국이나 뭐 외국에서 어디서 보신 분 계신가요? 많이 봤죠, 네, 많이. 한국에서 봤어요. 그러시구나. 식구님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주스님은 한국 어디서 보셨어요? 더블 K라고 김수로 씨 거기서 올렸었을 거예요. 네, 거기서도 네, 했었구나. 동국대 배우들 위주로 해가지고, 네. 좋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남는 거는 에이콤의 윤호진 대표께서 토월극장에서 올리신 적 있으세요. 맞아요. 아주 오래전에. 음. 그때 이제는 제가 연습실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제 머릿속에 기억에 좀 많이 남아 있는 편인 거고, 또 대학교 때도 실연을 학교에서 공연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이 굉장히 아서 밀러의 맞아요. 굉장히 훌륭한 희곡 작품이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엔티라이브로 올려진다고 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올렸을까 너무 궁금해서 단숨에 예매를 해서 가서 봤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올려진 엔티라이브의 시련은 정말 연기로 시작해서 연기로 끝나는 영상 연극이었었어요. 그 이야기는, 그러니까 무대가 장치가 뭐 별로 없어요. 의자 몇 개? 가끔 테이블? 그리고 거의 음. 서서 해요, 그것도. 음. 서서 하는데도 그 공간이 말하자면은 우리 왜 그 예술의 전당의 자유소극장처럼 굉장히 좁아요. 음, 좁은데 약간 깊을 뿐이에요. 음. 그래서 그 깊다라는 의미는 조명이나 이런 걸 좀 판타지를 넣어서 뒤에가 얼마나 공간이 있는지를 도무지 감을 못 잡겠어요. 음, 어. 그래서 배우들이 등장을 하면 멀리에서 어디선가 와서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받는 느낌?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련이라는 작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스테리함? 이런 것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거 아닌가. 왜냐면 끝이 정확하다라는 거는 그게 말끔히 뭔가 눈에 다 들어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가진 이 작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카시즘 광풍 자체를 약간 광기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어려운 어떤 신비로운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그런 등퇴장을 많이 사용을 했고, 특히 이제 센터에서 맨 뒤에서 들어오는 이런 그 등장이 많았어요. 음. 근데 센터에서 맨 뒤에서 들어오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 음. 보니까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군가 훅 나타나는 이런 느낌들이 음. 되게 많아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고, 그리고 이걸 도대체 조명을 어떻게 처리했길래 저렇게 했지? 라는 것이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술력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제 무대가 전환을 보통 하잖아요. 이게 전환을 하면은 뭐 암전이 됐다가 다시 켜지고 뭐 이러는데, 그것도 좀 색다르게 쓴 게 무대 위에 이렇게 디귿자로 위에 이제 파이프를 매달아서 비 오는 것처럼 물을 쏘아 내렸어요. 비 오는 것처럼 만든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밑에 이제 그 물을 받는 통로도 만들어 놔서 비가 내려오면은 통로를 통해서 이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비 오는 장면이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전환하거나 환기가 되거나 장면이 1장, 2장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 장과 막 사이에 그 비 오는 거를 이용을 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그게 인터뷰도 이제 보통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나 이렇게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뭐 그냥 그게 왜 썼는지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비 오는 장면이 굉장히 관객들에게 집중을 불러일으킨다. 음, 비 오는 거를 비가 오면은 이상하게 비를 계속 쳐다보게 돼 있대요. 네. 그래서 막 내리는 거 자체를 쳐다보고 있다 보면 어느새 전환이 돼 있는 이런 거 음. 있잖아요. 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비가 오고 그 안에 이때 당시의 어떤 미국 사회의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그런 비극적인 것들을 좀 강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제가 실연에 관해서 줄거리라기보다 그냥 소개를 잠깐 조금 더 구체적인 걸 해드릴게요.
네. 현대 희곡의 거장이라고 불리죠. 아서 밀러의 실현이고요. 아서 밀러는 뭐 미국의 너무 유명한 작가시고요. 17세기가 배경입니다. 오늘날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부분들, 그다음에 뭐 예의 혹은 사고방식, 뭐 법과 질서 이런 것들 오늘날에서 보자면은 많이 달라요. 근데 이때 음, 당시가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개척을 해서 자기네 미국이라는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의 어떤 도덕성과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들이 잘못 단추가 끼워지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스폰들을 다루고 있어요. 진짜 한 집 건너 서로 다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그런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마녀 사냥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녀 사냥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마녀 사냥하면은 화형대, 화형식. 그 맞아요. 여성들을 향한 차별과 억압의 역사. 맞아요. 맞아요. 그 마녀 사냥이라는 거 사실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잘못한 거 없는데 갑자기 데려다가 막 잘못했다고 그러고 막 고문하고 때리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마녀라는 말을 붙였겠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데 1950년대에 미국을 뒤흔든 메카시즘 광풍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를 다루고 있는 거고요. 맹목적인 집단적 관계, 그다음에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그러니까 사회의 통념에 따라서 개인이 망가지는 이런 비극, 이런 것들을 신랄하게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 작품이 일단 너무 좋아요. 아서 밀러가 너무 잘 썼어. 대본을 너무 잘 써서, 뒤에 부분에 그 와이프와 이런 그 메카시즘 광풍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자존심을 택하면서 거짓말하기 싫다 그러면서 죽음을 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늘 볼 때마다 저는 뭉클하고 진짜 막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아니 그냥 목숨을 부지하려면 거짓말하면 되지 왜 끝까지 자기 신념을 지킬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거 처음에 읽었을 때 네,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네, 프록터가 음, 나의 이름을 제발 음, 더럽히지 마라. 내가 귀신 들렸다는 얘기 다 인정할 테니까 제발 내 이름은 그거를 인정하게 하지 말라. 그냥 네, 딱 이렇게 인정만 하면 되지. 거기에 나는 존 프록터는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절규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음, 결국에는 이제 그 자기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면서 이제 권위에 이제 굴종하지 않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이해가 안 됐거든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뭐길래 어차피 그래 나 쟤랑 안 좋은 관계 가졌고 나 그래 나 귀신 들렸어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이미 한다면 어차피 주어가 I인데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게 도대체 무슨 큰 차이가 있겠느냐. 그리고 사실은 그 되게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동양적 사고에서는 저의 이름은 저를 뜻하기도 하지만 저의 이제 가족 위에 조상부터 내려오는 이름인 거잖아요. 이것이 나 자신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게 패밀리 히스토리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나에게 그냥 주어진 거지. 이 이름에 내가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이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뭐 목숨을 걸고 이러한 거는 좀 적은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것보다는 내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문, 저의 가문, 그러니까 성씨, 뭐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나 자신의 내 이름 자체는 어떤 집단의 원 오브 댐인 거지. 어떤 가족이나 패밀리의 하나에 불과한 거죠. 근데 이 서양적 사고에서는 특히 그 크루소브 실현의 시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플라워 타워한 필그리미지들이잖아요. 청교도 사람들. 그 사람들은 거기 이제 개간을 하고 개척을 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자기의 어떤 영토를 확장하고 자기 네. 이름으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재산을 확장하고 나아가 중요한 거예요. 그 개척의 시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되고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서양 의식과 집단주의적인 동양 의식의 차이에서 오는 저의 몰이해가 처음엔 있었죠. 저 대학교 때 그걸 티고그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뭐야?
어차피 지가 인정한다는데 프록터를 버리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제가 막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저희 수업 때 막 토론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보니까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나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주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맞아요. 생각하는 것과 내가 하나의 패밀리 멤버의 원오브 댐인 것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이번에 이 연극을 보면서 제가 대본을 분석을 너무 정확하게 한 프로덕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식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 한국 공연을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나 이게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번역상의 문제, 배우들의 연기의 문제, 여러 가지로 아까 동서양의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100%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옛날에 이런 실현을 한국에서 봤을 때 웃는 장면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웃긴 장면은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안 웃긴 거야. 무슨 얘기를 해도 심각하게 느껴졌었어요. 그런데 이번 프로덕션을 보면서는 진짜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그 웃는 포인트들이 대본에서 아, 그 말이 웃는 얘기였구나 라는 거를 그들의 연기에서 처음 안 거죠. 근데 그것이 한국에서 번역이 되면서 제대로 그걸 살리지 못해서 그렇게 해석을 했었을 수도 있겠구나.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볼 때는 그런 코믹한 부분들이 드러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존 플락터 역할이 선택하는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시지 않은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존 플락터라는 사람이 에비게일 윌리엄스라는 소녀죠. 소녀를 비롯해서 소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기 그 연극에도 뭐 한 9명, 10명까지도 나오는데 이런 친구들이 밤에 모여가지고 막 옷 벗고 막 춤추고 막 피를 마시고 막 이러면서 쉽게 얘기하면 미친 짓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짓을 왜 했냐? 이제 뭐 악마를 불러내서 기도를 한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면서 걔네들이 악마를 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악마의 일에 동조를 하고 그 악마가 누구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지명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소녀들이 지명하는 사람들을 진짜 악마라고 생각을 해서 사형을 시켜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보면서 존 플락터라는 그 역할의 남자가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다 거짓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끝까지 이제 버티는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 한 번 잘못해서 뭐 판사가 판단을 뭐 잘못하네?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금방 막 바로 감옥으로 그냥 바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뭐 악마는 개뿔커녕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끌려가고 이런 식인 건데 존 플락터한테 마지막에 이제 감옥에 있다가 죽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존 플락터는 엘리자베스라는 부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부부가 둘 다 잡혀가요. 그런데 존 플락터가 죽기 직전에 불러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는 악마를 본 적이 있고 나는 회개를 할 거고 뭐 이런 얘기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존 플락터는 죽어도 악마를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에게 설득을 하라고 시킵니다. 주변에서. 목숨 붙여야 되는데 거짓말하고 그래서 존 플락터가 자기가 악마를 본 적이 있고 나는 회개를 할 거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은 해요. 그런데 이 판사가 와서 하는 말이 그거를 종이에 글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못한다, 못한다 그러다가 써라. 그 계속 강요를 하니까 네가 말을 한 거니까 네가 정말로 반성을 하는 거면 글로 써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종이랑 펜을 주니까 그 글을 씁니다. 다 그대로 받아 써요. 그런데 그 다음에 판사가 달라고 하니까 안 줍니다. 난 거기서부터 아주 그냥 내 속이 그냥 터져버려, 그냥. 아니, 그 줘버리면 되지. 진짜요. 어차피 하기를 맘먹었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논란이 많은 거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안 주는 이유가 뭐냐. 근데 이제 이 드라마에서 저도 그 부분을 옛날에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런 맥락이 있더라고요. 그걸 주지 않는 이유가 존 플락터가 이렇게 자기가 시인을 했다라는 거를 그대로 쓴 거를 방을 붙여서 밖에 홍보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샘플로. 그러니까 존 플락터는 그게 싫었던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 안에서 재판 받는 가운데에 이런 걸 하는 건 좋은데 왜 내 이름을 팔아서 그걸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난 세상에 내 잘못을 공표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종이에 쓴 거를 판사가 달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달라고 하니까 안 주고 에이 그러면서 찢어버립니다. 그냥 찢어버리면서 사형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엘리자베스가 당신의 선택을 존중한다. 나의 멋진 남편이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막이 내리는 그런, 뭐 이걸로 막이 내리지 않지만 그런 장면으로 정리가 되는 작품입니다.